한국이 노벨상을 돈 주고 샀다며 한국 문학은 일본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데 웬 노벨상? 한국 문학가 한강이 노벨상을 탄 것에 대해 일본과 중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돈으로 노벨위원회를 매수했다며 전 세계의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저명한 문학평론가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있는 한 한국에선 절대 이보다 우수한 작품이 나올 수 없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에서 문학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타나카 케이스케입니다. 나이 48, 중년이라 불리는 나이지만 문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여전히 청년이라고 자부할 수 있죠. 특히 일본의 자랑스러운 위인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을 대할 때면 말이에요. 이날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평소와 같이 커피를 내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노벨상 수상이 있는 날이에요. 갑자기 들이닥친 긴장감에 창밖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는데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치더라고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작가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 아시아 최초 한국 여성 작가 노벨상 수상. 믿을 수 없었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헤드라인은 변함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일본이 아니라고? 한국? 말이 돼? 하다못해 중국 작가가 유력하다는 말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웬 뜬금없는 한국 작가죠.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어떻게 그녀가 일본의 저명한 작가들을 제치고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국의 문학은 일본의 발끝도 못 따라오는데 말입니다.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하루키의 팬으로서 또 일본 문학의 옹호자로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었죠. 휴대폰을 던지다시피 내려놓고 옷을 갈아입고서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한국의 노벨문학상 기사를 훑어보고 있었어요. 타나카 씨 들었어요?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탔네요. 대꾸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대충 고개를 끄덕이고서 자리로 향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고 뉴스를 검색하고 있었죠. 한국의 노벨문학상 모든 매체가 한국의 수상 소식을 다루고 있었어요. 일본 문학가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게 한탄스러웠습니다. 순간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국 문학이 일본 문학을 앞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일본 문학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할 뿐더러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로 뽑히지 않았나요? 게다가 한강? 저는 그녀의 작품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 동료들의 대화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한국 문학이 이렇게 대단했나? 아시아 최초의 한국 작가가 노벨상을 받다니 놀랍지 않아? 그들의 말에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카페테리아에서도 한강 얘기뿐이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음식을 씹었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무라카미 하루키와 한강, 그리고 한국의 노벨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일본의 문학이 밀려난 것처럼 느껴져 괴로웠습니다. 저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멍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편집장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타나카 군, 한국 노벨문학상 수상에 대한 평론을 써주게. 자네가 우리 잡지의 주요 평론가 아닌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의 노벨상 수상에 대한 평론은 정말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하지만 편집장님, 저는 한강의 작품을 잘 모를 뿐더러 한국 작가나 한국 작품에 대해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테니 한 주 뒤까지 원고를 부탁하네. 더 이상 거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쨌거나 이게 제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국 작가에 대해 쓴다는 것 자체가 배신처럼 느껴져 괴로웠어요. 그렇게 자리로 돌아와 한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작품 목록, 수상 경력, 인터뷰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국 문학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였죠. 글쎄요. 하루키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와 다른 주제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작품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퇴근 시간에 책상 위 하루키의 책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작품들을 읽으며 느꼈던 감동과 밤을 새워가며 썼던 평론들이 모든 게 무의미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서점 앞을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어요. 한강의 책이 전면에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손이 저절로 뻗어갔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렇게 집에 도착해 TV를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한강 얘기뿐이었어요. 채널을 돌리고 또 돌렸지만 벗어날 수 없더라고요. 결국 TV를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정말 문학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하루키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건지. 그 생각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SNS는 한강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죠. 짜증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제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건 아닐까?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강의 책을 사야 할까? 아니면 계속 무시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루키에 대한 제 사랑을 지키면서도 문학평론가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지.
이런 혼란과 불안, 분노가 뒤섞인 채 저는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사실 내심 비판적인 리뷰를 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작품이 정말 노벨상감일까?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한강의 책들을 구매하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금기를 깨는 것 같아 심장이 쿵쾅대더라고요. 하루키의 책들이 꽂힌 책장을 힐끗 바라봤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루키 선생님, 이건 순전히 일 때문이에요. 한국은 일본에 절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 미야자키가 다가왔습니다. 타나카 씨의 한강의 책 읽어봤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곧 읽어볼 거야. 미야자키의 눈에 흥미로운 빛이 스치며 빛났어요. 정말 대단해요. 나는 채식주의자를 읽고 충격받았어. 그 말에 과연 어떤 내용일까? 정말 노벨상을 받을 만한 걸까?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였습니다. 점심시간 책상 위로 배달된 채식주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결국 점심을 먹으며 책을 읽었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 그녀의 책이 손에 잡혔습니다. 이상하게 끌리면서도 거부감이 들었달까요?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묘한 매력을 느꼈고 저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책을 덮을 수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게 정말 노벨상 받은 작품인가? 하면서도 한편으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결국 채식주의자 리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비판하려 했던 마음과 달리 작품의 깊이에 대해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적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처음 의도와는 다르게 꽤 긍정적인 평가가 되어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들지 않았죠. 이게 정말 제 솔직한 생각일까? 편집장에게 리뷰를 제출하면서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쓴 글이 맞나 싶었습니다. 편집장은 리뷰를 읽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은 글이군 타나카군 생각보다 객관적이야. 그 말을 들으니 왠지 모를 자부심이 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일본 문학가 하루키에 대한 배신감 같은 것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강의 작품 하나하나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강의 문학이 가진 힘을 느꼈어요. 제가 여전히 무라카미 하루키를 존경하고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편집장은 제 글을 읽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타나카군, 자네 정말 많이 변했어. 좋은 방향으로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모습이었는데 단지 몰랐던 걸까요? 어쨌든 이 변화가 좋았습니다. 한국 문학이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요. 한강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작가들의 작품도 정말 훌륭해요. 우리가 미처 몰랐던 거죠. 오후에 편집장이 제자리로 왔습니다. 타나카군, 한국 문학 특집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네가 맡아줬으면 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국 문학을 일본에 소개할 수 있다니 이런 영광이 있을까요? 저는 퇴근 후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국 문학 코너로 향했죠. 이제는 한강 외에도 다른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들의 책을 하나둘 집어들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걸 놓치고 있었다니 제 스스로에게 평론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까지 미치자 괴롭고 부끄러웠어요. 전 집에 돌아와서 한국 문학 특집을 위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글을 쓰면서 한국 문학의 깊이와 다양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의 틀을 깬 사고방식과 문체나 글 묘사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며 저를 감탄하게 했어요. 한국 문학은 단순히 아시아의 한 국가의 문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와 감정을 다루는 세계 문학입니다. 제가 쓴 문장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문학의 의미를 깨달은 것 같았죠. 한국 노벨 문학상 수상 직후부터 문학계는 그야말로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문학 작품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 있었죠. 한국인들이 문화에서 유일무이한 업적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에 천인공노할 만한 메시지가 도착한 것이요. 중국 유명 평론가 앙리, 한국 노벨상은 돈으로 산 것 주장 파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할 수 있지? 노벨상을 돈 주고 매수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분노가 일었어요. 그 중국인 평론가의 주장은 가히 자극적이었습니다. 한강의 노벨상은 완전한 사기다. 그들은 우리를 바보로 아는가? 한국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 로비한 것이 분명하다. 노벨위원회는 돈에 눈이 멀었고 한국은 문학성이 아닌 돈으로 상을 샀다. 한강의 소설은 역사를 왜곡하고 중국을 모욕하는 쓰레기일 뿐이다. 이런 작품이 노벨상을 받다니 노벨상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한국은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는 이 음모를 폭로해야 한다. 한국의 문화 제국주의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K-팝, K-드라마로 사람들을 세뇌하더니 이제는 문학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세계여 눈을 뜨라. 그의 주장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모두가 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중국의 질투가 하늘을 찌르네요.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타나카-군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편집장님, 당연히 터무니없는 말이죠. 제가 직접 이 주장의 진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편집장은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 즉시 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노벨위원회 관계자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한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매년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들을 듣죠. 노벨상의 권위는 그런 하찮은 소문에 연연치 않아요. 한국 문학가의 수상은 순전히 그녀의 문학성 때문입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도 개입되지 않았어요. 다음으로 세계 각국의 문학 평론가들을 접촉했죠. 프랑스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 잡지 중 하나인 NRF의 저명한 평론가 피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한국 문학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문학 잡지인 페리스 리뷰의 평론가 제시카도 한강을 옹호했습니다. 한국 작가 한강의 작품들은 최고의 소설 중 하나입니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은 당연한 결과죠. 하지만 황리의 주장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중국의 또 다른 평론가 장 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노벨상 로비를 했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이는 조사해볼 가치가 있죠. 전혀 근거가 없는 말에 화가 났지만 객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모든 의견을 경청하고 기록했어요. 조사 끝에 저는 방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죠. 정해진 결과였지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순전히 한강의 문학적 업적 때문이에요. 그 어떤 금전적 거래나 정치적 로비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어요. 바로 보고서를 발표하자 문학계가 술렁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재조사 결과를 지지했고 한국에 대한 옹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황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이렇게 썼습니다. 타나카의 보고서는 편향되었다. 그는 한국 문학의 주구에 불과하다. 정말 웃기지도 않는 소리입니다.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빠돌이이며 일본 문학을 찬양하는 제 지난 글들이 모든 것들을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때 편집장이 왕리와 공개 토론을 해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흔쾌히 수락했죠. 바로 열린 온라인 화상 회의실은 전 세계의 문학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한강의 작품은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이번 한국의 노벨상 수상은 정치적 결정일 뿐입니다. 저는 여유롭게 대답했어요. 한강의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파고듭니다. 그녀의 작품은 국경과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노벨상의 가치 아닙니까? 토론은 3시간 동안 치열하게 이어졌습니다. 왕리는 계속해서 음모론을 제기했고 저는 제가 조사한 사실들을 하나하나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발언 시간 저는 말했어요. 그녀의 문학은 우리에게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국 문학의 힘입니다. 노벨상은 그저 그 가치를 인정한 것일 뿐이에요. 토론이 끝나고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어요. 80% 이상의 시청자가 제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처참한 결과에 왕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나는 다시 한강의 작품을 읽어보도록 하죠. 그 순간 온라인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전 세계의 문학 팬들이 한강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어요. 한강의 문학 만세. 아시아 문학의 자부심. 한국의 노벨상은 당연한 결과다. 왕리와의 격렬한 토론 이후 저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묘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한강의 문학성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가 일본 문학계에 일어나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다음날 아침 일본 최대 일간지에 제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국 문학은 세계를 변화시킨다. 많은 이들이 호응했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서점에 갔더니 한강의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 옆으로 다른 한국 작가들의 책도 줄지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강의 문학처럼 우리의 영혼을 밝히는 빛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여러 사람들이 한강의 책을 읽고 있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타나카 씨 정말 대단해요. 당신 덕분에 한국 문학의 진가를 알게 됐어요. 진정한 평론가이시네요.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존경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장이 저를 불러 말했어요. 타나카-군, 자네 덕분에 우리 잡지의 위상이 크게 올랐어. 한국 문학 특집을 기획하고 싶은데 자네가 총괄해 주었으면 해. 이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집 기획을 시작하면서 일본 문학계 전반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문학 평론가들이 한강의 작품을 분석하는 글을 발표하기 시작했고 대학에서는 한국 현대 문학 강좌가 개설되었어요. 곧바로 도쿄에서 한국 문학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참석자들의 눈빛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애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한국의 문학은 단순히 한국의 이야기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제 발표가 끝난 후 한올루 문학평론가가 다가와 말했어요. 타나카 씨, 당신 덕분에 우리 일본 문학계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소. 한국 문학에 대한 우리의 편견을 깨는 데 큰 역할을 해주었소. 이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문인들은 여전히 한국 문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 문학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반발은 오히려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죠. 논쟁이 벌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작품을 직접 읽어보고자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학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어제 한 젊은 작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타나카 선배님, 저는 한강의 작품에 깊은 영감을 받아 새로운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문학 기법을 일본의 정서와 결합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문학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한국 문학은 이제 일본 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촉매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출판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이 급증했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도 늘어났다고요. 서점에는 한국 문학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었고 항상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한국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국 문학의 힘은 단순히 아름다운 문장이나 흥미로운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 데 특화되어 있죠.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저는 지금 한국 문학 새로운 지평을 열다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책에서 저는 한강을 비롯한 여러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분석하고 그들의 문학이 어떻게 일본 문학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는지 서술하고자 합니다. 책이 출판되어 성공하면 저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고 싶군요. 강연을 통해 저는 양국의 문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편집장이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타나카-군, 자네를 우리 잡지의 아시아 문학 섹션 책임자로 임명하고 싶네. 한국 문학을 중점으로 각 아시아의 문학을 소개하는 역할을 맡아주게. 이 제안에 저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이제 제 시야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로 확장되고 있었거든요. 모두 한국이 영감을 준 덕분입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키의 책들과 한강의 책들이 나란히 꽂혀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광경이 마치 제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별이 되어 다시 만날 거예요. 그래요. 문학은 우리를 별처럼 빛나게 하고 서로 다른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힘이 있어요. 이제 저는 그 빛나는 별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안내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한강으로 시작된 저의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는 매일 새로운 감동과 깨달음을 얻고 있죠. 한국 고유의 문화는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한국 문학 특집을 준비하면서 여러 한국 작가들과 인터뷰를 진행도 하고자 합니다. 한국인들과 인터뷰를 할 때면 종종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타국에 열등감이 없죠. 오직 자신들과 자국의 발전만을 위해 싸웁니다. 한 한국인이 말하더군요. 문학은 국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한국의 작품들이 일본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쁩니다. 이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문학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의 편견을 깨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었죠. 문학의 힘이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길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일본 문화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아닌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학의 본질은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탐구하는 것이죠. 한국 문학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는 일본 문학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정이 저를 그리고 우리 일본인들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한국 문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믿으며 저는 오늘도 펜을 듭니다. 한국인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사연을 통해 한강의 문학 그리고 한국 문학의 세계를 탐험하는 동안 여러분도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고 있어요. 문학의 힘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서로를 이해하게 만들며 때로는 우리 자신조차 몰랐던 내면의 목소리를 들려주니까요. 무라카미 하루키만 찬양하며 일본 문학의 우수성만을 고집했던 제가 이렇게 한국에 의해 달라진 변화처럼 모두 새로운 문학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벨상 수상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과 열정이 이 이야기를 완성했네요. 각자의 마음속에 어떤 울림이 남았는지 어떤 생각들이 피어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번역기를 돌리며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더 다양한 문학작품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벨 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한국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여러분만의 훌륭한 문학이 있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의 방산 수출액이 지난 5년간 100%나 증가했다고요? 여기 일본의 경제신문 편집실. 신입 여기자가 데스크에서 던져준 자료를 들고 놀라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을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자료를 받자마자 얼어버렸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츠모토 하루나라고 하고 일본 경제신문에 입사한 지 이제 6개월째인 신입기자입니다. 대학교를 거쳐서 바로 취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아직 세상을 잘 모르는 햇병아리예요. 그런 제게 엄청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한국 출장이었어요. 선배 기자님과 함께 가는 출장이긴 하지만 꽤 큰 특집 기사의 일원이 된다는 사실은 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좀 됐어요. 난생 처음 외국에 가는 거라 걱정이 되냐고 주변에서 물었지만 사실 한국에 간다는 것 자체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국 분들이 들으시면 화가 나실 텐데요. 사실 전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한국에 대해 안 좋은 말씀을 하셨죠. 하루나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열등한 나라야. 우리가 그들에게 엄청난 가르침을 주었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일본을 휩쓴 한류 열풍에도 좀 무관심했습니다. 뉴스에서 한국 얘기가 나오면 대충 듣고 넘기곤 했죠. 물론 지금 일본에서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다는 건 잘 알아요. 하지만 그저 연예산업이 좀 발달한 정도겠지 생각했어요. 어차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여겼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이 흔들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은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침부터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데스크에서 저를 불렀어요. 하루나 씨, 이리 와보세요. 데스크 차장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박해 보였어요.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차장님 앞으로 갔죠. 이 보고서 좀 봐요. 차장님이 건네준 보고서를 받아들고 훑어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이 커졌어요. 한국의 R&D 투자 세계 5위. 한국 방산 수출 급증, 일본을 거절한 호주, 한국을 선택하다.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었죠. 차장님, 이게 정말인가요? 제 목소리에 의심이 가득 묻어났어요. 차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죠. 네, 미국의 유명한 경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우리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지만 사실이니 이에 대해서 기사가 나가야 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이 우리나라를 앞선다고요? 그것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방산 분야에서? 하루나 씨, 이번에 한국에 가서 이 내용을 취재해 오세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저요? 하지만 저는 아직 해외 취재 경험이 없는데 괜찮을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 그것도 항상 안 좋게 들어왔던 한국에 간다니. 우선 선배 기자와 2인 1조 취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루나 씨를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처음이잖아. 신선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젊은 세대의 관점도 필요하고요. 차장님의 말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신입 기자인 제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차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좋아요. 일주일 후에 출발하세요. 그때까지 한국에 대해 공부도 좀 하고 준비 잘하고요. 제자리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한국에 대한 선입견, 할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방금 본 충격적인 보고서. 이 모든 것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제게 주어진 일을 등한시할 수 없으니 한국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국에 대해 공부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한류 말고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것들은 다 과장된 거겠지. 원래 어떤 조사나 연구는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리고 한국으로 떠나는 날을 맞이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나는 왜 모르고 살았을까? 내가 배웠던 역사나 경제 관련 공부에서는 왜 한국을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았을까?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저는 기자잖아요.
객관적으로 바라보자. 편견 없이 사실만을 보자.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이 의구심은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일본의 공항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더 현대적이고 세련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거겠지라고 생각했죠. 인천과 서울의 화려한 모습도 도쿄와는 왠지 달랐습니다. 도쿄는 뭔가 칙칙하고 갑갑한 느낌인데 고층 빌딩이 똑같이 많지만 한국은 뭔가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었는데요. 한국을 여러 번 온 선배는 이미 들떠서 신나하더라고요. 저도 뭔가 들뜨려 있는데 마음을 애써 다잡았죠. 취재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움직여야 했죠. 첫 번째 취재지는 한국의 대표적인 R&D 연구센터였어요. 현대적인 건물 외관에 촌뜨기처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미리 연락해둔 담당자분이 나왔습니다. 안내를 받으며 설명을 듣기 시작했죠. 담당자가 한국의 R&D 투자에 대해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R&D 투자는 세계 5위 수준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제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죠. 담당자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어요. 네, 유네스코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R&D 지출이 79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들을 앞섰죠. 우리 앞에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뿐입니다. 빠르게 탑5 안에 들어간 거죠. 저는 여전히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인구도 적고 영토도 작고 자원도 부족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성과를 낼 수 있죠? 담당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많은 전문가들도 이 수치가 말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선진국들은 모두 뭔가 치트키가 있어요. 인구, 영토, 자원 등등. 하지만 한국은 그중 뭐 하나 없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겁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담당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R&D 투자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이 순위는 앞으로 수십 년, 어쩌면 100년 이상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계속 선진국의 대열에서 멀어지지 않을 거란 뜻이에요.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이 정말 이렇게 대단한 나라였나?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의 방산업체를 더 자세히 취재하기로 했어요. 아침부터 큰 방산업체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먼저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봤는데요. 담당자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하더라고요. 우리 K9 자주포는 호주에서 30대를 수출했죠. 약 9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도 포함됐었죠. 그리고 곧 루마니아와도 수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일본이 호주와 잠수함 계약을 하지 못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이 그 까다로운 호주를 상대로 이런 대규모 계약을 따냈었고 또 세계 각국에 활발히 수출을 한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담당자가 계속해서 말했죠. 인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100대를 구입했고 200대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국경을 견제하는데 우리 자주포가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죠. 올해 초에는 자주포 2문을 추가 주문했는데 이는 성능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쿼드 국가인 호주와 인도가 한국의 무기를 선택했다니 말이 되나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담당자가 자부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은 현재 세계 방산 수출 8위예요. 하지만 곧 이탈리아, 영국, 독일을 제치고 5위권에 들어설 겁니다. 다른 나라들의 수출 증가율은 10% 내외인데 우리는 지난 5년간 무려 177% 증가했거든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분석을 보면 한국의 성장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있죠. 개인적으로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모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일본보다 앞서 있다니, 게다가 G7 소속 선진국들을 따라잡고 있다니 한국의 발전이 어디까지 된 걸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담당자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통해 고객 국가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어요.
이런 노력 덕분에 기존 고객들이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는 나토 국가들도 우리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발전 속도와 규모에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방산 산업이 정체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나가고 있다니 놀라웠죠. 분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발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새로운 경제 발전의 동력을 방산 분야에서 찾아가고 있다는 게 눈앞에서 선명하게 보였으니까요. 이날은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한국이 눈부시게 발전할 동안 일본은 무엇을 한 걸까요? 기사를 쓰려면 일본의 현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노트북을 펴고 일본의 방산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발견한 내용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출신의 군사 저널리스트 몬타니 씨의 기고문을 읽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은지를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있었거든요. 먼저 일본의 방산 업체들은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경쟁 없이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전투기는 미쓰비시 중공업, 초계기는 가와사키 중공업, 중형 헬기는 호지, 중공업 비행정은 신메이와 같은 식으로 각 회사의 주력 제품을 정부가 미리 할당해주고 있다고 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기업들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 혁신이나 발전이 이뤄질 리 없다는 문제가 제일 컸습니다. 제 눈에도 보이는데 이걸 아무도 문제의식을 못 느꼈을까요? 게다가 계약 과정도 문제더라고요. 과거에는 수의 계약만 존재했고 지금은 경쟁 입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업체가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래요. 게다가 가격도 정상적인 계약 금액이 아니라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니 이건 정말 비정상적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구조 때문에 생산성이 낮고 노력하지 않는 기업들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발전하는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해외 무기를 도입할 때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조건을 구입해 국내에서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수입 가격의 몇 배가 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재정 낭비 아닌가요? 몬타니 씨는 일본의 방위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헌법이나 무기, 수출 3원칙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일본산 무기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용하기 어렵고 신뢰성도 부족하대요. 그런데도 가격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방위 산업이 이미 한국과 중국에 밀렸다는 평가예요. 심지어 북한에게도 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건 정말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어요. 한편으로는 일본의 현실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방산 산업에 대한 놀라움과 존경심이 커졌어요. 그리고 한국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이 혁신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뼈아팠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 수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일본의 현실은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한국이 왜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갔어요. 끊임없는 혁신, 과감한 투자,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도전. 이 모든 것이 한국을 세계 4위의 방산 강국으로 만들어낸 원동력이었던 거죠. 일본의 군사 전문가도 인정한 한국의 성과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일본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혁신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오히려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하고 혁신해야만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이 모든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제 기사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성과를 보도하는 것을 넘어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제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모두 마친 날 저녁, 저는 좀 지쳐서 혼자 작은 식당에 들렀어요. 선배를 신경 쓰기도 싫었고 혼자 조용히 밥을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주인 아주머니가 갑자기 서비스로 음식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젊고 예쁜 사람이 외국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 더 줬어요. 많이 드세요. 이런 친절에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는 잘 볼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돈을 내려고 하니 손사래를 치시며 거절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문화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죠. 검색을 해보니 이게 바로 한국의 정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문화가 한국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궁금해졌어요. 지난 며칠간 제가 본 한국은 첨단 기술과 치열한 경쟁의 나라였는데요. R&D 투자 세계 5위, 방산 수출 급증, 글로벌 시장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 모두 놀라운 성과들이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따뜻한 인간미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쩌면 이런 정 문화가 한국 기업들의 끈끈한 팀워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요? 방산 기업 직원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일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또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고객 서비스도 이런 정신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방산 제품을 수출한 뒤에도 지속적인 애프터 서비스로 고객 만족도를 높인다던 담당자의 말이 생각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비결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혁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신뢰하는 문화 속에서 더 과감한 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테니까요. 한국 방산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문화 덕분이 아닐까요? 결국 한국의 성공 비결은 첨단 기술과 따뜻한 인간미의 조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문화. 정말 많은 깨달음을 준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길, 제 기사에 꼭 담아내야 할 내용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한국의 경제적 성과나 기술력만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은 문화와 정신을 함께 소개해야겠다고 결심했죠. 귀국 후 편집회의에서 이러한 제 시각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요. 데스크에서는 젊은 사람이 문제를 보는 눈이 역시 새롭다며 호평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하지만 온라인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거셌어요. 많은 독자들이 제 일교포냐? 한국에 매수당한 거 아니냐? 라는 악플을 달았어요. 심지어 제 애국심을 의심하는 댓글도 있었죠. 이런 반응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말씀과는 달리 오히려 일본 국민의 민도가 한국보다 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반응이야말로 제가 이 기사를 쓴 이유를 증명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일본 사회에 얼마나 편견과 오해가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강하게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국의 진실된 모습, 우리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꾸준히 사실을 전달하다 보면 언젠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믿어요.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 일본도 그만큼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단점을 보완해 나간다면 우리 두 나라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과정에 제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한국에 또 갈 때에는 짧게나마 한국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하고 가려고 해요. 다음에 한국을 다녀와서 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